대지레의 아기. 날이 쾌청했던 어느 날, 발몽대 부인은 대지레와 아기를 보러 라브리로 마차를 몰았다. 대지레가 아기 엄마가 되었다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 어머나, 대지레가 그저 어린아이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발몽대 씨가 말을 타고 저택 입구를 지나다 커다란 돌기둥 그늘 아래 잠들어 있던 그 아이를 발견했던 게 바로 엊그제일 같았다. 그때 어린 것은 그의 품 안에서 깨어나 다다 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게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의 전부였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나이였기에 제 발로 거기까지 왔으려니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텍사스인 일행이 일부러 버리고 갔다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날 늦은 시각 캔버스 천을 씌운 마차를 끌고 농장 바로 아래 코통매의 나루터를 건넜던 그들 말이다. 시간이 흐르자 발몽대 부인은 한 가지 생각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 추측은 지워버렸다. 혈육이 없던 자신에게 사랑을 쏟을 자식으로 삼으라고 자비로운 신께서 대지레를 보내주셨다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에 보답하듯 소녀는 아름답고 온순하며 다정하고 진실한 아이로 자라나 발몽대 가문의 우상이 되었다. 그러니 18년 전 잠들어 있던 그 돌기둥에 어느 날 그녀가 서 있었을 때 말을 타고 지나던 아르망 오비뉴가 그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오비뉴 가문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사랑에 빠졌다. 마치 권총 탄환에 맞은 것처럼. 오히려 그가 진작 그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8살 때 아버지를 따라 파리에서 온 이후로 줄곧 그녀를 알고 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저택 입구에서 그녀를 본 순간 그의 안에서 깨어난 열정은 마치 눈사태처럼 혹은 초원의 불길처럼 장애물을 넘어 맹렬히 돌진하는 그 무엇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발몽대 씨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기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싶어 했다. 바로 소녀의 불분명한 출신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아르망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볼 뿐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성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도 소용없었다.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유서 깊고 자랑스러운 자신의 성을 줄 수 있는데 그깟 이름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파리에 결혼 예물을 주문했고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겨우 인내심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발몽대 부인이 대지레와 아기를 보지 못한 지 4주가 흘렀다. 라브리에 도착했을 때 부인은 그곳의 첫인상에 여느 때처럼 몸을 떨었다. 그곳은 슬픈 분위기가 감도는 장소였다. 늙은 오비뉴 씨가 아내와 결혼하여 프랑스에 묵고 돌아온 뒤로 안주인의 다정한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었다. 죽은 부인은 고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끝내 그곳을 떠나지 못했었다. 지붕은 수도사의 두건처럼 가파르고 검게 내려앉아 노란 회반죽을 칠한 집을 둘러싼 넓은 회랑 밖까지 뻗어 있었다. 크고 엄숙한 떡갈나무들이 집 가까이 자라나 무성하게 뻗은 가지로 마치 상여를 덮는 휘장처럼 집을 그림자로 덮고 있었다. 젊은 오비뉴의 통치 또한 엄격해서 노예들은 옛 주인의 너그럽고 관대했던 시절처럼 즐거워하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젊은 산모는 천천히 몸을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흰 모슬린과 레이스 옷을 입고 긴 의자에 몸을 길게 누이고 있었다. 아기는 그녀 곁에서 그녀의 팔을 베고 가슴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노란 피부의 유모는 창가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발몽대 부인은 풍만한 몸을 굽혀 대지레에게 입맞추고 잠시 딸을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건 그 아기가 아니야. 부인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그 시절 발몽대가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대지레가 웃으며 말했다. 아기가 얼마나 컸는지 보고 놀라실 줄 알았어요. 이 귀여운 새끼 돼지 좀 보세요. 엄마, 다리 좀 봐요. 손이랑 손톱도요. 진짜 손톱이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잔드린이 깎아줘야 했어요. 그렇지, 잔드린? 터번을 쓴 여자가 위엄있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요, 마님. 대지레가 말을 이었다. 우는 소리는 또 얼마나 귀가 멍멍해질 정도라고요. 며칠 전에는 아르망이 라블랑슌의 오두막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대요. 발몽대 부인은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부인은 아이를 들어 올려 빛이 가장 잘 드는 창가로 걸어갔다. 부인은 아기를 뚫어지게 살피더니 들판 너머를 응시하고 있는 잔드린을 그만큼이나 예리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래, 아이가 컸구나. 변했어. 발몽대 부인은 아이를 엄마 곁에 다시 눕히며 천천히 말했다. 아르망은 뭐라더냐? 대지레의 얼굴이 행복 그 자체인 양 환한 빛으로 물들었다. 오, 아르망은 교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빠일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을 아들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딸이라도 똑같이 사랑했을 거라고 말하지만 전 알아요. 그건 절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요. 그리고 엄마. 그녀는 발몽대 부인의 머리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속삭였다. 아기가 태어난 뒤로 아르망은 노예들을 한 번도 벌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심지어 네그리온이 이를 쉬려고 다리에 화상을 입은 척했을 때도 그저 웃으며 네그리온을 큰 악당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아, 엄마, 전 너무 행복해서 겁이 날 정도예요. 대지레의 말은 사실이었다. 결혼과 뒤이은 아들의 탄생은 아르망 오비뉴의 오만하고 까다로운 성격을 크게 누그러뜨렸다. 그 덕분에 온순한 대지레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녀는 남편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다. 그가 얼굴을 찌푸리면 떨었지만 그래도 사랑했다. 그가 미소 지으면 그녀는 신에게 더 이상의 축복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와 사랑에 빠진 이후로 아르망의 검고 잘생긴 얼굴이 찌푸려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아기가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대지레는 자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저 불안한 암시, 흑인 노예들 사이의 비밀스러운 분위기, 방문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먼 이웃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더니 남편의 태도에 기이하고 끔찍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감히 그 이유를 물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걸 때는 눈을 피했고 그 눈에서는 예전의 사랑스러운 빛이 사라진 듯했다. 그는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집에 있을 때도 아무런 핑계 없이 아내와 아이를 피했다. 그리고 노예들을 대할 때면 마치 악마의 영혼이 갑자기 그를 사로잡은 듯했다. 대지레는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다. 어느 무더운 오후 그녀는 실내복 차림으로 방에 앉아 어깨에 들이운 길고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을 힘없이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고 있었다.
반나의 아기는 호화로운 왕자처럼 공단이 덧대어지고 덮개가 있는 그녀의 거대한 마호가니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라블랑슈의 어린 혼혈 아들 하나가 공작 깃털 부채로 아이에게 천천히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데지레는 자신을 옥죄어오는 위협적인 안개를 뚫어보려 애쓰며 멍하고 슬픈 눈으로 아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와 그 곁에 서 있는 소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보고 또 보았다. 아, 그것은 그녀가 참지 못하고 내뱉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비명이었다. 혈관 속 피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얼굴엔 축축한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어린 혼혈 소년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년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고개를 들었다. 여주인은 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소년은 커다랗고 부드러운 부채를 내려놓고 윤이 나는 바닥 위를 맨발로 살금살금 걸어 순종적으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잠시 후 남편이 방에 들어와 그녀를 본체만 채하고는 책상으로 가서 쌓여있는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아르망. 그녀가 그를 불렀다. 그가 인간이라면 가슴을 찔렸을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아르망. 그녀가 다시 불렀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아르망.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헐떡이듯 말했다. 이 아이 좀 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말해줘요. 그는 차갑지만 부드럽게 팔에 감긴 그녀의 손가락을 떼어내고는 그녀의 손을 밀쳐냈다. 무슨 뜻인지 말해달란 말이에요. 그녀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이것은 그가 가볍게 대꾸했다. 그 아이가 백인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리고 당신도 백인이 아니란 뜻이지. 이 비난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식간에 깨달은 그녀는 평소답지 않은 용기를 내어 부정했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난 백인이에요. 내 머리카락을 봐요. 갈색이잖아요. 내 눈은 회색이고요. 아르망, 당신도 알잖아요. 회색인 거. 그리고 내 피부는 희다고요. 그녀는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내 손을 봐요. 당신 손보다 더 희잖아요, 아르망.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라블랑슈만큼이나 희지. 그가 잔인하게 대꾸하고는 그녀와 아이만 남겨둔 채 나가버렸다. 펜을 쥘 힘이 생기자마자 그녀는 발몽대 부인에게 절망적인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 사람들이 제가 백인이 아니래요. 아르망이 제가 백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발 하느님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어머니는 사실이 아니란 걸 아시잖아요. 전 죽을 거예요. 죽어야만 해요.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어요. 답장은 간결했다. 나의 사랑하는 대질에 발몽대로 돌아오렴. 너를 사랑하는 어미 품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렴. 편지를 받은 대질에는 남편의 서재로 가서 그가 앉아있는 책상 위에 편지를 펼쳐 놓았다. 편지를 내려놓은 후 그녀는 마치 석상처럼 말이 없고 창백하고 미동도 없었다. 그는 침묵 속에 차가운 눈으로 글귀를 훑어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갈까요, 아르망?
그녀가 고통스러운 긴장감에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가. 내가 가길 원해요? 그래, 당신이 갔으면 해. 그는 전능하신 신께서 자신을 잔인하고 부당하게 대하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내의 영혼을 이렇게 찌름으로써 신에게 안갚음하고 있다고 느꼈다. 게다가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집안과 이름에 자신도 모르게 입힌 그 치욕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치 둔기에 맞은 사람처럼 돌아서서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안녕, 아르망. 그녀가 신음하듯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운명을 향한 그의 마지막 일격이었다. 데지레는 아이를 찾으러 갔다. 잔드린이 아이를 안고 어두침침한 회랑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유모의 팔에서 작은 아이를 받아 안고는 계단을 내려와 떡갈나무 가지 아래로 걸어갔다. 10월의 오후였고 해가 막 지고 있었다. 고요한 들판에서는 흑인들이 목화를 따고 있었다. 대질에는 입고 있던 얇은 흰 옷도 슬리퍼도 갈아 신지 않았다. 머리를 가리지 않아 석양의 빛이 갈색 머리카락에 닿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멀리 떨어진 발뭉대 농장으로 이어지는 넓고 다져진 길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버려진 들판을 가로질러 걸었다. 구루터기가 섬세한 신발을 신은 그녀의 여린 발에 상처를 입히고 얇은 가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깊고 느리게 흐르는 늪지대 둑을 따라 빽빽하게 자란 갈대와 버드나무 숲 사이로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주 뒤 라브리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말끔하게 쓸어낸 뒷마당 한가운데 큰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아르망 오비뉴는 그 광경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복도에 앉아 있었고 불길이 계속 타오르도록 대여섯 명의 노예들에게 땔감을 내어주는 이도 바로 그였다. 우아한 버드나무 요람과 앙증맞은 장식품들이 장작더미 위에 올려졌다. 이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아기용품들이 불길에 던져진 뒤였다. 비단 옷들, 벨벳과 공단 옷들, 레이스와 자수품들, 포넷과 장갑들도 더해졌다. 파리에서 온 결혼 예물은 진귀한 품질의 것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불에 들어간 것은 작은 편지 묶음이었다. 약혼 시절 데지레가 그에게 보냈던 순진하고 소소한 글들이었다. 그가 편지를 꺼낸 서랍 깊숙한 곳에는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데지레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썼던 오래된 편지의 일부였다. 그는 그것을 읽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이라는 축복에 대해 신께 감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적었다. 밤낮으로 선하신 신께 감사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아르망이 영원히 모를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를 끔찍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노예의 낙인이 찍힌 저주받은 인종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작품 해설. 비극적 아이러니가 던지는 서늘한 진실. 이 작품은 미국 남부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적 편견과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날카롭게 파헤친 수작입니다. 작가는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문체로 혈통이라는 맹목적 믿음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서늘하게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백미는 단연 결말부의 충격적인 반전에 있습니다. 오비뉴 가문의 가장으로서
그토록 순수 혈통에 집착하고 아내를 멸시했던 아르망이 사실은 자신이 경멸에 맞지 않던 노예의 낙인을 지닌 존재였다는 사실은 거대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는 인종차별이 얼마나 근거 없는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당시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비극적으로 조명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거두어지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지마저 상실하고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대지레의 모습은 가부장제 아래서 여성이 겪어야 했던 무력감을 상징합니다. 아르망이 태우는 모닥불은 대지레의 흔적을 지우는 불길인 동시에 자신의 기만적인 삶을 지탱해온 거짓된 믿음이 타오르는 형상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짧은 이야기 속에 인간 내면의 어둠을 응축해낸 시대를 초월한 비극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